네, 유튜브 현장 방송의 인기 코너입니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합니다. 우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어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빈을 맡고 있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먹고 놀자 홍기빈입니다. 혹시 오시다가 짐 로저스 회장과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좀 짧게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마지막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진행자가 괜찮다고. 근데 예. 또 그걸 또 편집해서 또 틀어주는 저 PD죠. 아예가. 뭐하러 틀어 그거를 아예가. 역시 세계적인 투자자라서 보는 안목이 남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국제적인 명성으로. 예. 짜고 치는 멘트가 계속되니까 손발이 오그러드네요. 그게 아니고 짐 로저스 회장이 한국 경제를 진단을 하는데 채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몇 번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가계 채무 말씀인가요? 국가 채무가 국가 일단 뭐 가계 채무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국가 채무 부분은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오늘 뭐 금리 얘기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국제적인 환율 시장이 많이 바뀌고 이게 외환 시장들이 다 불안한 게 지금 달러화가 일방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지금 어떤 그 외환 환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저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딱이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어떤 투기 세력이랄까 국제 자본 시장에서의 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 특별한 공격 시장이 어느 한 나라가 취약 지점이 나타나면은 거기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니까 여기서 튀지 않게 그러니까는 사슴떼가 우르르 도망갈 때 늑대가 누구를 하냐면은 제일 못 뛰는 사슴을 덮치잖아요. 예. 말하고 기후 보니까 기후가 소름이 예. 끼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튀지 않게 그 약해 보이고 느려 보이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재정 전문가이신 그 우석진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렇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그렇게 예. 아직 뭐 일반적인 얘기에서 채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은 그렇게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물론 이제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지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가 위험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 그래도 위험해지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조금 양쪽으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쓰고 갚아내가는 갚아나가고 또 재정 부분을 좀 확충해야 될 부분을 확충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재정 전략회의 얘기로 좀 바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제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긴축으로 간다고 결정을 했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그러면 큰 방향에 대한 두 분의 일단 좀 그러니까 큰 틀에서 평가부터 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석준 교수님. 이게 저번 주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재정 전략회의라는 게 일반적인 회의는 아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부처에 이제 강요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탑다운 제도에서 탑을 정하는 예산 제도 탑을 정하는 그런 회의체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중장기적인 방향도 있지만은 당장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주요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정 전략회의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국정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게 209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전 재정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많아요.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아까 재정 준칙 말씀하신 게 거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기조를 봤을 때 현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뭐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이게 지금 올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단기 혹은 내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걸로 봤을 때 말은 위기인데 행동은 민기적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늘공들의 현 지금 시국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한참 하다가
끝난 아쉬운 재정 전략 회의다. 이렇게. 지난주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늘공들은 위기 진단을 잘 안 내리려고 한다. 원래 뭐 대부분 다 이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리스크를 확정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무원들은 그 생리죠. 위험을 덮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는 나한테만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폭탄 돌리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건전하고 대신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단서 달아놓고 나한테만 안 터지면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까지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97년 IMF가 IMF죠. 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도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게 그런 내용들이 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현재 위기에 대해서 말로는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말은 안 믿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말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을 믿어요. 근데 행동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현실 인식이 국민들과 동떨어지게 좀 아니하다. 아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 홍기빈 선생님도 총평해 주신다면. 예, 뭐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경제학자들은 그 말을 안 믿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말을 믿는 사람은 진지한 사람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 있잖아요. 하는 거 봐서. 그렇죠, 하는 거 봐서. 네. 그리고 그때 하는 거라고 하는 거 보통 돈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공약을 내건다든가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 말이야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재정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이 정부가 이거를 할 진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진짜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재정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를 분석을 할 적에도 재정 사회학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나가는지 거기 나와 있는 문서 자료라든가 이런 그 담론들 같은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재정 전략 회의라고 하는 게 내년에 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정의 방향하고 정말로 힘을 실어서 하려고 하는 그 무게 중심이 어디냐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뭐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현안들이 있잖아요. 인플레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은 없고 제가 아까 그 나열해 주신 것처럼 교과서적인 원칙의 반복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아까 저희 우석진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의 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무슨 정치적 메시지를 읽었냐면 거기서 이전 정부에서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이탈했다. 엉망을 만들었다. 이게 이전 정부가 재정 관리도 엉망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정치 행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칙으로 돌아가고 건전 재정과 등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읽었어요. 이 재정 전략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건 물론 사람마다 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저도 그 의문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교과서에서 흐트러져 있다라고 해서 이걸 되돌이켜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건 아니고 극박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저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뭐 말은 성찬인데 실천 계획은 별로 눈에 안 띈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하면. 교과서적인 원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만 저는 들었어요.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재정이 건전해야 되고 공공 부분이 효율적으로 그럼요. 관리돼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저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은 명언이죠. 뭐. 물은 물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명언이고 어느 정부나 다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내년에 특히 내년에 정부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건전 재정을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뭐 서민, 중산층 그리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난을 조금 덜어주는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좀 재정을 할 수도 피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9월이 되면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줬던 120조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컨대 뭐 대환대출을 쭉 해줄지 저리로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2차 보전을 넣어줄지 아니면 배드뱅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채를 인수할지 그러면은 이게 올해로 끝나는 문제 아니고 내년에 바로 돈이 막 들어가거든요. 수조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그게 논의가 되고 그게 어떻게 예산으로 실현될 것인지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논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게 시급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예컨대 뭐 지금 나온 얘기가 우리가 뭐 그 관례 대상 수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안으로 뭐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속의 임계점은 관리 대상 수지로 봤을 때는 GDP 대비 2% 선에서 사실은 평상시에도 그 정도 마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3%로 제한한다는 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정부의 역할은 내년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 알아서 제가 잘 쓰는 얘기지만 각자 도생을 하라는 이제 재정 전략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고 뭐 공공기관의 효율성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늘 뭐 주의를 기울이고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만약 지금의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다면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체인 기재부, 거기 뭐 공원이라고 부르는데 공원위에서 기재부 그 공공기관을 거의 다 관리를 하거든요. 기재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기재부가 시키는 가이드대로 공공기관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니네가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노조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재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탓마다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재부가 담당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의 목을 치고 결연한 자세로 우리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하겠다. 다 니네들 잘못이다. 무섭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영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공공부문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언급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절약을 해서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당한 그다음에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말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좀 이게 좀 잘못 미스매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거면은요, 그 안에 이미 그 재분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아, 공공이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공공 부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장 부분만 놓게 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불평등이나 이 불균등이 발생하기도 있고. 그렇죠. 약자들이 그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공공기관은 물론 이게 뭐 누구에게나 공급되는 공공재를 갖다가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풍부하게 공급되면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게 사실은 공공부문의 존재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한쪽을 헐어가지고 다른 쪽을 돕는다는 거는 형식 논리적으로만 보자면은 뭐 구체적으로 그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순이다. 예, 아니, 모순까지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양립되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국정과제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정부 수입을 다변화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 뭐 감세를 막 하잖아요. 네. 감세를 하기 때문에 정부 수입이 줄어들 거는 명확한 거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해서 정부 수입을 확충한다. 이런 일환으로 그러니까 공공 부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뿐만 아니고 감세에 연이어서 그거를 벌충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자산들을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자산들을 팔아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는 어딜 치고 들어오는 거냐면은 공공 부문 공기업들이 예컨대 뭐 골프장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그래서 뭐
그 직원들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 혹은 접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 매각해라. 아니면 뭐 연수원이나 컨벤션 센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런 거 매각해라. 뭐 그런 걸로 이제 치고 들어와요. 이제 치고 들어오다 보면은 그 공기업이 갖고 있는 그냥 근무하는 그런 건물도 매각해라. 매각하고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라. 뭐 이런 거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니네가 원래 우리 정부가 조금 도와주는 출연금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못 주니까 그걸로 알아서 쓰고 돈 나오면 일부 정부에 다시 입금해라. 입금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재원으로 쓰겠다. 뭐 이런 이제 그 큰 그림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정부가 이제 감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데 따른 이제 뭐 불가피한 어떤 경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포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게 더 나가면은 그러면은 민영화로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기재부는 계속 민영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민영화 그렇게 몰리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네가 생각하는 민영화랑 내가 생각하는 민영화는 다른 거다. 네가 우리한테 민영화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근에 유행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지분 일부 매각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까? 요즘 공무원들 답변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아요. 그 민영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이냐 민영화냐 이런 이분법은 사실 80년대에나 해당되는 거고요. 한 90년대 중후반부터는 민간하고 공공하고의 그 소유 경영 형태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결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서 그걸 이제 그 민관 협동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 무지개보다 더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민영화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공공이 쥐고 있다. 이러니까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딱 흑백 이분법적인 민영화냐 공공이냐라고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거의 사실을 찾아보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요한 예를 하나 그 말씀 언급을 하셔갖고 그거를 좀 부연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를테면 120조 지금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 대출? 예, 소상공인 대출 지금 만기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우석진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 재정 지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금융 대출로 저걸 했는데 이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코비드 상황이 끝나가는가 좀 잠잠하는가 싶더니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무시무시한 이게 나타나갖고 코로나도 다시 또 지금 코로나 다시 지금 저렇게 되고 거기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20조 꽂았던 게 지금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소나기가 올 때를 피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뒤로 미뤄 가지고 그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지금 다시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은 이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아까 그 아마 그 언급도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배드뱅크를 만드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 부문이라고 하는 걸 더 이상 그냥 시장에 방기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한 구조적인 어떤 합리화라든가 이걸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유혈 경쟁이 벌어지는 거를 막고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는 거를 어느 정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금 이게 일시적 1,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필요한 게 재정전략회의 같은 거고 그럼 당장 내년에 올해 어떻게 할 거냐 이 돌아오는 대제를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취재하는 그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혹시 그런까지 뭐 입수된 거나 초기 발동되는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뭐 이제 그 경제학자로서 기본 갖고 있는 스탠스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정부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역할이 끝나면은 다시 민간에 돌려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이 과연 자산 매각하고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냐? 왜냐하면 지금 자산 시장이 지금 막 폭락하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아 그렇네. 값어치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사실 매입할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가치를 좀 잘 바꾸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서울시 땅값 다 팔면은 캐나다 살 수 있다. 아 진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곤 하죠. 예, 나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팔기 시작하면은 서울시 땅값이 떨어지고 캐나다 땅값 사기 시작하면 캐나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의 변동이 있고 지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되게 현실적인 지적이시네. 괜히 그건. 효율적인 뭐 그 효율화 얘기는 좋긴 좋은데 지금이 그 좋다고 동의하더라도 지금이 과연 맞는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공무원들이 너무 정치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코멘트가 나가야 되는 공무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코멘트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달콤한 얘기를 이런 회의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열어서 그 뭐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자산 살 수 있는 뭐 능력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또 자본 좋은 일만 또 시켜주고. 예, 큰 그것도 투자자들이 그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수 있죠.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부분에서 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우석진 선생님께서는 이게 시장 가치 지금 그 자산 시장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부분 이게 유리한 시점이냐 이 지적하셨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지금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는 그 시장 가치로서의 게 있고요. 이거를 10년, 30년, 50년 보유하면서 어떻게 공공에게 이바지하여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라는 사회적 회계의 관점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장에서는 아주 헐값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이 이걸 가지고 아주 소중한 사업을 해서 공공에게 큰 복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 가치는 낮아도 공공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건 팔아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그러면 복합적으로 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불효불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파는 것들은 좋은데 이걸 할 적에 그 양쪽의 가치를 다 보겠다. 지금 자산 가치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유리한 시점이 아니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것에 가지는 공공가치 사회적 회계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느냐. 이 점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ABC인데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정 건전성을 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법인세 깎아준다면서요. 종부세 깎아준다면서요.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소득세 깎아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려고 하면은 지출을 줄여야죠. 그래서 긴축. 원래 그 80년도에 그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득세할 때 그 야수를 굶겨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Starve the beast라고 하는 건데 그 정부를 그대로 놔두면은 그 정부가 사실은 자가증식을 합니다. 예. 어떻게?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자가증식을 필요하다. 가만히 놔두면은 예컨대 이제 우리 뭐 금융위원회 시작할 때는 20명 남짓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200명 가까이 넘는 조직으로 태어나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그 확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그 시장 경제를 세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 돈을 안 줘야 된다. 돈을 아예 굶겨야 된다. 자가증식을 못하게. 자가증식 못하게. 아예 돈이 없어야지 되는 거지.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위축되는 건데 정부가 고유 업무를 남겨두면서 이렇게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위축되면은 그러면 그게 좋은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현실은 가장 취약계층, 가장 약한 고리부터 날아간다. 그래서 저는 표현은 이제 철퇴를 맞는데 예컨대 뭐 장애인, 소수자, 아동 이런 데부터 먼저 철퇴를 맞기 시작해서 정부의 고유 기능은
날아가고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만 남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은 해답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어제 김주현 위원장한테 임명장 줬잖아요. 청문회 없이 또 임명한 네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김주현 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금융위 공무원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금전국장 하시고 금융위 출신. 예, 금융위.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승진 라인이죠. 승진 라인이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신용카드, 네. 그다음에 뭐 캐피탈. 예, 그래서 여신금융협회 그 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융위원장의 역할과 여신금융협회의 일이 일정히 이게 저기 뭐 붙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신금융협회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던 거는 이제 뭐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좀 많이 내려놨는데 왜 이렇게 낮게 우리한테 압박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 로비를 세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리기 위해서. 여신금융협회에서. 예. 근데 뭐 이분이 뭐 능력은 뭐 있겠지만은 이런 이제 이익그룹에 회장하시다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줄. 예, 하시다가 이제 금융협회장 금융위원장이 됐다는 게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종의 이해충돌 소지. 예, 그러면은 이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확답을 좀 받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동안 어떤 그 국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서 뭐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면은 그 더 이상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답변도 듣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임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인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금융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지금 취약한 지금 이 시점인데 그래서 조금 국민 입장에서 조금 안개 속에 쌓인 인물이다. 알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조금 얘기를 들어서 좀 알고는 있지만. 예. 그래요? 예. 풀어놓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섭섭해지는데 갑자기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언론은 0.5% 빅스텝 전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뭐 1,300원 뚫린 지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환율 그리고 앞으로도 환율이 계속 올라갈 모멘텀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게 왜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순서라는 게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면 쉬운데 문제는 앞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요번 7월에 있잖아요. 미국 연준 FOMC 저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0.75%가 될 건 거의 뭐 확실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 상당히 똑같아요. 1.75 결국은 지금 똑같은 상태니까 앞서거니 하는 게 연준. 예, 연준이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로서는 이거를 갖다가 빨리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 속도를 올해 안에 아마 이게 미국 금리가 앞서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뱁새 걸음이라도 황새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이렇게 빅스텝을 밟아야 되니까 0.5%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석준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시고. 시작은 다 0.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0.75를 가야 된다. 아, 예. 오히려 앞서거니.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뭐 이제 7월 말로 예상돼 있는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0.75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미국 이제 연준은 이제 노동시장하고 인플레이션을 주요하게 보는데 0.75를 지난달에 올렸을 때 노동시장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됐다. 더 가자 이렇게. 뭐 실물 부분에 타격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이 괜찮으면은 우리가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0.5만을 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 한 달 동안에. 예, 그리고 환율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이 금리 차만 보고 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상당 기간 유지가 되면은 금리 유출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환율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큰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방어를 해야 되는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환경을 좀 판단을 해 보시고 조금 더 강한 포지션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어제 경총인가요, 정경련인가요? 경제전체 0.5 안 된다 이런 입장 내놓지 않았나요? 너무 높다. 네. 우리 기업 죽는다. 그러니까 예.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경제 성장 2.7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정의하는 게 보통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침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7%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침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 경제 성장의 추세선 상에서 그거보다 더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경제 성장의 추세선에서 아래로 좀 내려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점은 반드시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우리 물가 상승의 그 현실이 어떠냐를 보면은 지금 뭐 6, 7% 얘기는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6%는 이미 넘었고. 예, 6, 7% 얘기는 그냥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7월 달부터는 공공요금 그렇죠. 그렇지. 예, 전기료, 가스료. 예, 네. 그 인상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거에 플러스 한 그럼 1%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반영이 되는데 우리한테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뭐 0.5에서 1 정도 더한다고 치면은 이미 우리가 8%를 가고 있는 거다 지금. 예. 소비자 물가 지수로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가 지수가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국면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는 또 비상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시그널을 좀 강하게 보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심하지 않은 가계부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TV를 보통 40%로 갔기 때문에 뭐 가게들이 힘들겠지만 견딜 여력이 있는데 한동안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예. 그게 되게 약간 특이한 게 LTV가 80%까지 가요. 그게 그럼 뇌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거는 매년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봤을 때 꼬마 빌딩부터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으로 옮겨 붙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 로망을 실현하는 게 바로 꼬마 빌딩이었는데. 꼬마 빌딩인데 근데 2000년도 약간 그 금방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창용 총재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고 0.5 갖고도 안 되고 0.75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에 넣어야 된다. 저 기업 아까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그 말씀 저도 뭐 10분 공감이 합니다. 그 저 0.5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지 않을 기업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까 그 환율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그거 좀 하고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그 소름 끼치는 비유를 저도 모르게 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늑대? 예, 늑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이것 때문에 뭐 IMF 같은 사태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시중에 있는데 그 얘기 되게 많아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97년에는 한국하고 태국하고 아시아 나라 몇 군데가
그야말로 그 늑대한테 찍혀가지고 공격 당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속도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급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꽉 일방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슴들이 이렇게 일렬 횡대를 이루어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게 네.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지만은 이거는 한번 공격 대상이 되면은 이거 소진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저도 그러니까 금리를 꼭 뭐 이렇게 박사님처럼 저 교수님처럼 꼭 0.7로 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 부분에서 또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외환 문제로 가거나 하게 돼서 환율이 막 미친 이게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이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지금 0.7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하면은 그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부담을 엄청나게 지셔야 될 거예요. 그런 큰 결정을 하시려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 우석준 교수님도 지금 잠깐 나왔던 시중에 진짜로 이러다 제2의 IMF 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많이 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은 안 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우석준 교수님? 뭐 세상에는 뭐 뭐든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IMF 그 외환위기 시기에는 요 동아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만 되게 힘들고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조금 맞아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DJ가 대통령 되면서 그동안 안 됐던 여러 가지 부채의 만기도 연장을 해갖고 맞습니다. 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내 구조조정도 진행하면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노동시장이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DJ가 복지를 강화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뭐 하여간 약속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소위 말하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거든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조금의 위기에도 상당히 취약할 수가 그렇네.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총수요가 지금 이제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의 반등의 모멘텀이 과연 옛날만큼 존재하는가를 보면은 지금 사실 뭐 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 지금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이 그렇게 뾰족하지가 않다. 예. 아이고 참 지금 답답하네. 연결한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급성의 단기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환율 문제에서 걱정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있는데요. 교역 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입한 물건 가격들의 평균하고 수출한 물건 가격들의 평균을 비교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안 좋아지면 교역 조건이 안 좋아지면요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비싸게 사와서 싸게 수출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한 4, 5년째 계속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 환율의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지금 단기적인 금융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참 계속 교역 조건이 악화돼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들의 부가가치로 벌어들이는 그 부가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은 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환율의 그 좀 더 긴 차원에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면 급성이 아니라 골병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산업 구조라든가 여기에서 이걸 갖다 개선을 해야 되고 기업들의 활동을 개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창에 빠져버리는 게 더 문제다.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도 안 좋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하네.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장관 독대 보고 내지 압박 면접 이 풍경에 대해서 두 분의 감상평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석준 교수님. 그러니까 신선하긴 했는데 예.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거냐.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압박 면접에 이제 뭐 기재부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 그다음에 경제수석,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 이렇게 네 명이서 하고 거기 대변인 끼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뭐 그림은 이제 우리 대통령 집무실 측에서
뭐 장관을 추경호 장관을 압박한다. 3대 1로. 그런 구도였을 텐데 저 생각에는 그냥 3대 1로 대통령이 압박 당했을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렇게? 왜냐면 거기 다 기재부 출신들이거든요. 다. 예.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아삼육이죠. 알아요 이거. 예, 아삼육이죠. 그래서 마치 대통령께서 내가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다 이제 연극하고 대통령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마술사들한테 마술 당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원래 마술사들이 이미 기본 세팅을 다 해놔요. 아, 예, 그렇지, 네, 그렇지. 맛을 다 이미 해놓고 자리에 앉으면은 그렇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기술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앉으면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세팅에 뭐 하여간 대통령 기분만 좋아졌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민간 흉내를 좀 내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민간 흉내를 내는 건데 압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압박하는 사람이 권위자야 돼요. 예, 그죠. 압박에 이제 그 누르는 힘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문맥은 뭐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얘기가 네가 뭐 예컨대 추경호 부총리가 보고하는 내용이 요거는 요 문맥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예컨대 이제 우리 그 스님들 선문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문맥이 서로 밖에서 봤을 때는 서로 맞지가 않는데 잘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문맥을 가지면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건데 저는 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오히려 그 전문가들 대화에서 저는 이제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내용도 보면은 예컨대 뭐 규제 혁신해야 된다. 근데 거기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규제 혁신 TF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결과는 아마 규제를 혁신해야 되는 규제를 만들고 끝날 것이다. 예컨대 뭐 예타 면제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얘기 들어가 있는데 그럼 가덕도 공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컨텍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지. 답을 내놓지 못하면은 그냥 대통령 마음에 그냥 들어하는 그 얘기를 들려주는 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거고 그냥 별 소득 없는 생산성 없는 그냥 쇼다. 저는 이제 더 쳐주고 싶은데 그 세팅이 장관은 무슨 죄입니까? 장관은. 예. 왜요? 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관들 많을 텐데. 그렇겠지. 그걸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지금 압박을 해갖고 들어오면은 답이 안 되고 원래는 그 스태프들이 조금 도와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도 뭐 예컨대 뭐 거기 뭐 잘 할 수 있는 청과라는 국장들이라도 몇 명 같이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한다든가. 따지고 보니까 청문회 받을 때도 뒤에 스텝 앉아갖고 뭐 하면 메모도 주고 귓속말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예컨대 저는 지금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부총리가 용산에서 압박 면접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그 담당한 국장들은 서울에 있었을까요? 세종에 있었을까요? 서울. 그래서 어디 세종에 앉아 있었겠어요. 네. 뭐 제 생각에도 뭐 서울 어딘가 아니면 용산 뭐 근처에 카페 같은 데다가 혹시 카톡으로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사실은 그 국장들 들어오라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게 낫지. 이로써 우석진 교수의 연구 용역 프로젝트가 하나가 또 날아갔습니다. 이 순간. 예, 그러니까 시선집 중에서 먹여 살려줄 걸로 믿고. 말씀하신 거 얘기 추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각도를 조금 달리해 보더라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압박 면접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우석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압박 면접의 형태는 좀 더 권위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마스터 마인드 같은 사람이 불러다 놓고서 바바바박 이렇게 하는 압박 면접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압박 면접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관료들이라든가 장관들이 어떤 전문적인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할 적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듣기 쉽게 그럼 됐고 그런 복잡한 얘기 뭐 숫자 이런 얘기 됐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그런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전문 마스터마인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충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답답해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 아프게 여기고 있는 문제들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이댈 거면은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아젠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가 사실은 공개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만 이게 그런 의미의 압박 면접이 그 민주주의 정치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가질 근데 것이다. 원래 대통령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성격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보고의 성격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겠다. 한 해 살림살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뭐 전부 대화가 공개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압박 면접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요지 정도는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기재부가 왜냐하면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국정 운영에서 보면은 엇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와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왠지 압박 면접이 약간 수사 같지 않았을까.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보통 이제 수사하면은 우리가 자료 뭐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참고인들 조사. 그 말씀하시니까 퍼뜩 기억나는데 그 아마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때였을 거예요, 국민의힘. 그때 그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검사의 일은 대부분은 경제와 연관됐기 때문에 경제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하여간 그 유능한 검사들의 수사 방법을 들은 걸로 보면은 그러한 사전 그 정보를 이제 취합한 다음에 송곳 질문들. 뭐 약간 피의자한테 네가 잘못한 거 써봐라. 써봐라 하고 자기가 그 수집한 정보가 틀리면은 다시 쓰라 그러고. 혼도 좀 내주고. 그게 이제 압박인데.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다고 하대요.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뭐가 털릴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과연 추경호 부총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대통령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겠죠. 압박이 안 됐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속회견 또 재개를 한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유가 민생 타격받지 않게 이게 이유라고 하는데 잠정 중단한다고 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 하루 만에 재개를 하면서 민생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뭐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 됐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30년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있죠. 그 아마 우리말로 노변정담이라고 해석해. 그때 이제 그 대공황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했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뭐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근조근 대화를 나누듯이 하면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넘기면 어떤 식의 그 미래를 얻을 수 있고 이런 비전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고 함께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도 이제 그런 취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존재 조건은 하나 있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책이 있었고 그거를 갖다가 전달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파이어사이드 챗이 있는 거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건전재정을 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있는 상태에서 난로가에 앉아갖고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민생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도어 스태핑을 그렇게 활용하시려고 한다면은 어떤 걸 우리하고 커뮤니케이트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정책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 또 차이를 하자면 그 노변정담은 뭐 약간의 형식의 유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된 연설이고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실의 이제 그 발표에 따르면 준비되지 않은 즉석 발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그 순간순간에 이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예. 차원에서 좀 약간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준비를 하시면서 매일 아침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문턱을 넘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라는 뭐또뭐 하여간 뭐 보고는 올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냥 이제 즉석 발언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하루 만에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좀 방금 들어왔네요. 저는 뭐 이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요즘에 좀 걱정되는 것이 검사들로 구성된 주요 포스트에 검사들이 이제 주요 포스트를 장악을 했는데 검사들의 국정 그 통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경제나 아니면 이런 민심을 이제 읽어내는 이런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런 도어 스태핑도 다 그 포함해 가지고 조금 너무 이런 식이긴 하지만은 조금 다른 선수들이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그 아젠다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 아니면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내용에 그 어떤 그 심오한 이 통치 철학을 얘기해 주는 과정 이런 게 아니고 뭐 물어보면은 싸붙이고 그럼 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답할 거면 사실은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용도 내용인데 태도가 이제 또 많이 문제가 돼요. 예, 이런 그래서 부분이. 도어 스태핑 포함해서 한번 이 검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 포진된 이런 주요 포스트들도 이르긴 하지만은 점검해 보셔야지 이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싶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건데 지금 유튜브 치면은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연설하던 동영상이라든가 파이어사이드 책 같은 거 올라 있거든요. 직접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지고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게 있어요. 그 유튜브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도어 스태핑인 거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홍기빈 소장님, 우석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